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이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알려진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 30분에 첫 보고가 있었던 겁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작은 참사 발생 6개월 뒤였던 2014년 10월 23일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지난 정부 청와대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였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보고를 받은 지 15분 만인 오전 10시 15분에 첫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45분 만에야 첫 지시를 내린 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보고 시점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조작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의 정치적 이용은 그만둘 때가 됐다며 현 청와대가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란 지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응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각 등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아 올해 초 특검은 박 전 대통령 행적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부속실 일지와 관저 일지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해당 일지에 대통령의 행적이 분단위까지 일일이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 등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당일 오전 10시쯤 관저에 서류를 올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첫 보고 시각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이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받게 되면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설마 했죠.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했다는 게 참 서글퍼요. 서글프고 이젠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이거 진상을 밝혀야 돼요. 경찰청은 백남기 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청구 인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구 인락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백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백 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2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함께 피소된 물대포 살수차 요원 2명은 지난달 재판부에 청구 인락서를 제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이 인락서 제출을 막으려 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가가 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구 인락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충격적인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여러분들을 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초 충격입니다. 매초. 예. 청와대에서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세월호 사건 당시에 말이에요. 박근혜한테 최초 보고한 시점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30분 늦춰졌다는 거예요. 원래 9시 30분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나중에 박근혜가 도대체 뭐 하느라고 했냐 막 이런 논란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고한 시점을 아예 늦춰버리는 방식. 그게 첫 번째 하나 나왔고 다음에 컨트롤 타워에 대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기억들 나시겠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 요 개소리. 요것에 맞춰가지고
청와대 그 관련한 관리 지침도 바꿔버렸다. 그걸 바꾸려면 법제처에서 심사를 요청해가지고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채 그냥 무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쫙쫙 까버리고 손으로 글씨를 써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처에다 통보를 해버린 거. 이게 말도 안 나와 진짜. 이런 거는 바꾼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임의 변경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임의 변경, 그러니까 불법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임의 변경이니까. 일단은 그 최초 보고 시점을 9시 반에서 10시로 바꿨다는 게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잖아요. 이게 나라였나 싶을 정도잖아. 아니 그 30분이면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30분이면 그 아이들 다 구했어요. 실제로 다 탈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도 안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30분에 다 구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결국은 박근혜 잘못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초에 9시 반에 보고한 게 맞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9시 반에 보고했는데 박근혜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너무 늦어갖고 사실 박근혜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니야 우리는 10시에 보고했어로 바꿔버리는. 10시에 보고받아서 10시 15분에 지시를 했고 이 책임은 재난 컨트롤 타워인 안행부에 있다. 박근혜는 할 거 다 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너무나 명확하게 떨어지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시간에 뭐 한 거예요? 처자한 거야? 사후서 공문서 조작인데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전날에 청와대가 있었네 없었네 당일날 점을 받네 안 받네 네. 호텔에 가서 누구랑 쳤네 안 쳤네 이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얘기가 많았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럼 이 30분이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시간 골든타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든타임 때 사라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통수권이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국가원수가 실종돼 있는 실종된 상태죠.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사항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지금 핵심이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이번 발표가 왜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했느냐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긴 하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은 세월호 자체만 보더라도 골든타임 때 지시만 대통령이 지금 즉시 모든 가용 가능한 동원 다 동원해서 자원을 동원해서 즉시 구출하라 명령 한 번이었으면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럼요. 첫째 이게 문제인 거고 둘째는 그러면 이 긴박한 국가 재난 상태에서 통수권자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텀이 45분 있어. 그렇죠. 박근혜가 청와대에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면 45분이면 청와대 도착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그걸 조작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그냥 용서하면 안 되고 박근혜 탄핵시켜야 됩니다. 탄핵? 한 번 더. 언제적 얘기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습관화돼가지고. 습관화됐어. 박근혜가 뭐 잘못 저지를 때마다 우리가 방송으로 매번 했던 이야기. 네. 그게 설마 이루어질지 몰랐지. 박근혜 탄핵시켜야 된다고. 저도 오늘은 이제 욕도 안 하고 좀 화를 안 내려고 마음을 하는데 얼굴이 지금 빨개진 거 봤죠. 이거 어떻게 얘기가 오늘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방송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 얘기 아닙니까? 화가 나서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이것뿐만 아닌 거죠. 더 신기한 게 이제 국가위기관리센터 거기 캐비넷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건이. 예. 근데 그걸 삭제했는데 다시 복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삭제 흔적이 지금 추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아까 법제처의 의견도 받지도 않고 임의대로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재난 시스템의 규약 규정을 임의대로 바꿔서 자기들이 임의로 사용해버린 거죠. 이거는 제가 이게 감사원을 제가 화가 난 게 이제 제가 공무원 출신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건 감사원에서 다 지적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네.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 체계였더라면 이게 다 적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고 나서 이게 이거 자체만도 엄청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너무 큰 이슈에 묻혀서 이런 소소한 것들은 전부 묻혀버리고 그 소소함을 이용해서 수백 명이 죽어도 대통령이 부재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우리가 이것 갖고 싸워왔지만 이제는 제가 할 말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많이 이야기했던 박근혜 7시간 미스테리 이게 이런 단초로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7시간 동안 뭐 했냐가 그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예. 근데 이게
시간을 뒤로 30분 미루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박근혜는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 뭐 이런 걸로 뭐 얼굴에 뭐 시술을 받았네 아니네 뭐 온갖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박근혜 씨는 청와대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우리들의 결론이었어요. 뭘 그렇죠. 했던 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결론이었고 그게 주요 탄핵 사유 중에 사실상 포함될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전날 행적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전날 행적도 짚어봤지만 어쨌든 지금 이것과 7시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관련자 증언이나 또는 CCTV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그죠? 다른 데는 지금 다 지금 양심 선언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다못해 관련 뭐 식당에 종사하신 분이라도 또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저에 수행했던 사람들이라도 이건 좀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차차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청와대 내부에 근무했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맡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단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기밀사항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걸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어요. 언론에다가. 그 기밀을 알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언론에 내라는 게 아니고 정부에 제공해야죠.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기밀문서가 아니에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넘겨짚는 겁니다. 이거는 넘겨짚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다가 아마 다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은. 그런데 그걸 그 증언만 갖고 처벌을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증거 자료들이 나오는 거 순서에 따라서 아마 그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번 이제 4월 16일 날 첫 증거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7시간에 관계된 증거 자료. 이제 7시간 30분이 돼 버렸습니다. 2014년 국회에서 김기춘이가 아까 그 말한 답변을 했잖아요. 컨트롤 타워 아니다. 예. 대통령이 어디인지 나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공식 문서로 남아있는 청와대 답변은 이런 거였어요. 헌재 탄핵 관련해가지고 9시 35분에 외교안보수석 국방 관련 서면 보고 수령 관저가 그다음에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세월호 서면 보고를 받은 게 10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첫 유선 지시가 나온 게 10시 15분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 철저히 확인, 누락 인원 없도록 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요. 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했다고 그러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다 지금 현재 조작한 걸로만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사실은 전 100%라고 보거든요. 제가 저도 그렇고 신비님도 그렇고 우리 패널 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침 8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안보회의가 열렸어요. 그날 아침 4월 16일 날 아침 8시 세월호가 아닌 건으로. 예.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에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로부터 8시 반이면은요. 언론에 다 나왔던 상황이에요. 이미. 그리고 9시 반 이미 그 배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안보실은 뭐 했느냐. 그리고 청와대는 뭐 했느냐. 박근혜는 뭐 하고 있길래. 이거는요. 철저하게 청와대에서 이 자료들을 육하원칙에 맞게 준비를 다 해야 돼요. 다 찾아내야 됩니다. 다 찾아내서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했었다. 정말 이거는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국가안보회의가 16일 날 오전 새벽에 아침에 7시 반부터 개최가 돼서 박근혜 씨가 참석하지 않는 김기춘이 주재한 자리에서 이뤄졌고 그 상태에서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안보 회의에서 그 어떤 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치 안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서를 조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기준을 조작한 거고 우리는 컨트롤 타워 아니기 때문에 안보 회의를 하든 안보실이든 관계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자치부로 넘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빨간 줄로 찍찍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자치부를 넘겼는데 사실 행정자치부도 당시 아침에 9시부터 회의가 있었어요. 아. 예, 당시도 있었어요. 그럼 뭐야?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도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부회의에서 이걸 논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기억이 납니다. 다 우리 애청자분도 나실 거예요. 예. 이런 엄청난 엄중한 상황에서 각 주요 부처,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청와대가 회의 중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행정자치부가 해양수산부에 전화해서 말로 막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막 전화하고 통화하고 녹취록들만 지금 특조위에서 밝혀졌던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이 모니터링으로 청와대 안보실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전화로 지금 상태가 어떠냐부터 물어보고 이것도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나 또는 서해청에 전화해서 직접 답답하게 물어보고 이 짓을 했던 게 반복이었죠.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다 놓쳤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으려고 하니까 청와대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해서 예, 우리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한 겁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계속 해경 1, 2, 3정에게 해경이 촬영하고 있는 배에 붙어 있는 그 CCTV 카메라가 아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계속 했었어요. 그날 청와대가. 자, 속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사건 발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 국가안보실장하고 통화했다, 해양 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적은 없어요. 통화 내역이 나온 적은 없고요.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었는데 김석균 해양경찰청장이 그 후에 세월호 사건이 이제 뭐 지들끼리 마무리되고 나서 승승장구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지금도 그렇죠. 왜 뭐 후학을 가르친다는 뭐 이런 개소리하고 있고요. 예, 지금 고향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씨가 지금 이제 10시에 보고를 받고 등등등을 계속해서 뭐 서면 보고 받았네, 유선 전화로 지시를 했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죠. 5시 15분에 중대본에 도착합니다. 오후에. 실제로는 9시 반에 보고를 받은 거예요. 오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5시 15분에 중대본에 도착했으니까 차량 이동한 시점이 5시 11분이고요. 그래서 대충 봤을 때 시간이 7시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30분을 더하면 사실상 8시간의 박근혜 행적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잠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7개월과 문재인 정권 5개월의 국정감사인데 이 국정감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정당들은 국정감사를 1년 동안 기다리는 그러니까 국회 농사의 1년 어떤 수확이라고 보시면 되고 예. 각종 상임위에서 온갖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다 수렴할 수는 없고요. 이제 손석희 옹에 대한 그 출석 이거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번에 손혜원 아니고 신혜원 씨의 태블릿 PC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손석희 사장이 나와서 태블릿 PC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의혹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 사실은 JTBC 뉴스 보면 다 나와요. 신혜원 씨의 말이 왜 거짓말인지 나옵니다. 근데 꼭 손석희를 불러서 이제 묻고 싶다는 거지. 이 양반들이 지금 그 태블릿 PC를 어찌됐든 그걸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아니었다라고 우선 자꾸 주장을 하는데요. 이 양반들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손석희 사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는요. 이게 그냥 사장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 KBS 사장이나 MBC 사장이나 한겨레 사장이나 부를 수는 있어요. 언론사 사주를. 부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사장이기 이전에 앵커거든요. 이런 사람을 국감의 증인으로 부른다? 아니, 이건 아니에요. 앵커는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손석희 사장이 앵커가 아니고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총괄 지휘만 하고 있는 사장이라면 얼마든지 부르는 거에 대해서 타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물타기 하기 위해서 손석희 사장의 얼굴에 똥물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작전 중에 하나인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일단은 그 신혜원 씨가 양심선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야. 앙심선언. 앙심선언. 그걸 기자가 잘못 들었구나. 앙심선언.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만약에 신혜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18대 대통령 선거가 종합적으로 기획돼서 치러졌다. 부정선거가 기획됐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돼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는 그렇게 된다고 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최순실의 녹취록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맞물려 봤을 때 만약에 신혜원 씨가 사용했던 선거 캠프의 주요 인물로서 사용했던 거라면 이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서 12대 대선 캠프의 대선 조작을 기획했다. 누군가가 기획해서 그걸 이행하는 과정이 그 템플릿 PC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은 양심선을 한 것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템플릿 PC에 덮여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명종님이 얘기를 했는데 손석희 할아버지라고 해도 국정감사가 부르면 나와야 돼요.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감사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에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도 있고 또 부정을 추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방송이 편파적으로 방송했을 때는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수정을 공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손석희를 불러야 하는 것이냐 박사모들은 또는 누나부대들은 또는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은 손석희가 왜 국정감사장에 꼭 서야만 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그것은 태블릿 PC입니다. 그렇죠. 예. 태블릿 PC가 최순실 태블릿 PC가 국정농단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을 흠집을 내고 거짓으로 더 씌워서 법원의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지금 구속 연기를 막아보려고 하는 꼼수. 요 꼼수에 이용할 목적으로 손석희를 나와라. 그래서 쟁점화시켜서 실제 태블릿 PC가 누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도 지금 트위터나 한번 SNS 가보시면 과거의 시발단이라고 우리가 저장해놨던 그 아이디들이 일시에 손석희가 국감에 나와야 된다고 개거품을 지금 하루 종일 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시발단의 수괴였던 김진태 의원, 조원진, 각종 극우 농객들이 일시에 트윗을 함과 동시에 지금 트위터에서 계속 출두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일부 지금 단식도 들어갔고 그리고 각종
테러적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석방을 촉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16일 있을 구속영장 연기와 관련한 판결에 악영향을 우리가 볼 때는 악영향이죠. 그들이 볼 때는 어떤 거짓말을 쳐서라도 박근혜를 석방할 목적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손석기를 이용하겠다는 겁니다. 16일이 있다고 확신할 수 없는 건 16일 안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구속영장 만료 기간이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지 그 여론의 조명을 좀 받고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를 밝히고 이러는데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근데 JTBC 보도들을 보면 사실은 이런 표현 쓰잖아요. 일고의 가치도 없다. 태블릿 PC부터가 다른 PC예요. 그들이 주장하는 거를 다 맞다고 치더라도. 근데 이게 이슈화가 되면서 뭔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억울한 측면이 있으니 이거 석방해야 되는 거 아니야 쪽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렇죠. 일식 물타기다라고 보면 되겠죠. 네, 물타기고. 아니 그런데 지금 증인으로 나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뭐 지금 분위기를 보면 손석희가 마치 증인으로 안 나가겠다고 얘기한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신청을 하겠다라고만 이야기를 한 상태이고요. 지금 같이 언급이 되고 있는 이혜진 네이버 창업자나 김범수 카카오 의장 같은 경우에는 출석을 불응하겠다고 이미 얘기를 했어요. 이혜진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부터 파리에 프랑스 현지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네이버. 그래서 유럽 비즈니스에 주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못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김범수 같은 경우에는 부사장이 대리 출석을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해놓은 상태예요. 2통 3사도 지금 다 그 신청을 했는데 증인 신청을 했는데 3사 중에서 SK 박정호 사장만 출석을 하고 KT 황창규나 LG U+ 권영수는 역시 해외 출장을 사유로 불참 통보했습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방심위와 관련해서 방통심의 관련, 인터넷 ICT 관련 지금 종합적으로 지난 9년 동안 부패 적폐 정부에 부역했던 자료들이 굉장히 있고 또는 알아서 충성했던 방식도 있고요. 특히 포털 같은 경우는 지금 독과점을 규제해야 할 현실에까지 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그들이 갖고 있는 온갖 정보들이 국정원과 기무사를 통해서 편집되고 사용됐다는 흔적들이 지금 밝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들은 국정감사에 좀 세워야 된다고 보고 손석기는 좀 다른 방향, 손석기 사장은 좀 다른 방향의 문제인데 그런데 지금 저는 이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지금 단식하고 이들이 왜 박근혜를 석방하려고 할까? 제가 이 문제를 굉장히 오랫동안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왜 저들이 그냥 적당하게 법원하고 협조해주고 형량 조정하면 되거든요. 솔직히 까놓고 그래요. 제가 볼 때 이 정도 인물이라면요. 그다음에 박정희 때부터 호가호위했던 사법부나 검사들이 있기 때문에 적당하게 마무리하면 한 10년 살고 나올 수 있어요. 한 10년 짧게 가볍게. 네, 가볍게 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솔직히 돈 있고 뭐 그동안에 편하게 살았으면 됐죠.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범죄가 지금 일파만파 지금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적당하게 합의하고 현 정부하고 적당히 합의하고 할 수 있는데 왜 저들은 저렇게 단식까지 하면서 다시 지난 9년 동안 저질렀던 폐륜을 저지르면서 박근혜만을 빼려고 할까요? 특히 저는 김진태 같은 경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김진태나 조은진은 이해가 가더라도 김진태는 뭐 대여 TK 지역도 아니고 근데 이들은 왜 지금 부정부패가 낱낱이 밝혀지고 있는 상황에서 박근혜만을 위해서 계급품을 볼까요? 저는 이거 좀 고민을 해봤는데 저는 석방 안 되는 이유 중에 석방을 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망명이나 도주를 시킬 계획이 있지 않는가. 거기는 조금 불가능한 것 같고요. 아니요. 이게 가능해요. 왜 그러냐면 이들이 집단적으로 이들이 추앙하는 세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더 문제는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있잖아요. 지금 박근혜가 만약 입을 열어버리면요. 골치 아프죠. 정말 골치 아프죠. 박근혜 입 열어보면 다 죽습니다. 자유한국당. 그러니까 이런 것도 굉장히 불안해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조원진이나 자유한국당이 다시 살아남기 위해서는 박근혜가 사라져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회의도 돈도 많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 석방시켜서 도주나 또는 망명을 밤에 비밀 작전을 통해서 해버린다면 이 사건이 종결돼 버릴 수도 있거든요. 아니 걔네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머리 아프고 복잡한 시스템을 통해서 망명과 도주를 기획을 하겠어요. 그냥 박근혜가 입을 못 여는 상태만 되면 돼요. 어쨌든 저는 그런 고민을 좀 하는데 그래서 저는 석방을 하면
신상의 위험이 있을 수 있다 신변에. 네, 그래서 저는 절대 석방하면 안 된다는 걸 좀 강력히 주장하고 싶고요. 그다음에 석방 안 하는 것도 박근혜가 편해요. 그렇죠. 요즘 굉장히 편안하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 거잖아요. 변호사 매일 변호사 접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소장 특별 면담하고 뭐 이 정도면 거의 뭐 집안 생활하고 똑같거든요. 영어 공부도 하고. 네. 영어 사전도 다 외우고. 네. 굉장히 갔다가 와서 강남에서 영어 학원 해도 꽤 벌겠어요. 네, 단어를 다 외우고 그러는. 그러니까 영어 옛날 식으로 보면 영어 사전을 펴놓고 공부하다가 다 외우잖아요. 그럼 뜯어서 먹었거든요. 그렇죠. 예, 고시촌에서 그딴 짓 했죠. 자, 그만들 하시고요. 너무 세고 있어요. 박근혜 씨는 지금 뭐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뭐 망명이라든지 뭐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현실적으로 그래서 남는 게 뭐냐 이런 생각을 해보면 김진태건 조원진이건 이런 사람들은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어떤 측면이냐면 자기들이 해놓은 짓에 대한 사람은 그런 거라고 정치 특히 정치인들은 해놓은 것에 대한 끊임없는 확인 작업 내 말이 맞았지를 증명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보면 좀 모자란 애들의 모자란 짓거리로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객관화가 안 된다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자 어쨌건 손석희 사장이든 누구든 뭐 가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세력 간에 마찬가지로요. 이명박에 대한 증인 신청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여야 간에 합의가 안 돼요. 누군가가 끌려 나오는 모양새로 가서 죄인 취급받듯이 하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런 부분도 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서 되게 단순하게 나가서 뭐 할 말 하지 꼭 그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이명박은 국정감사 안 나와도 됩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십시오. 그러니까 안 나오고 그냥 바로 경찰, 검찰로 가자 이거니까. MB야. 조금만 기다려다오. 아직도 SNS에서 문재인 대통령만 팔로우하고 계시다고요? 친절한 청와대, 활짝 열려 소통하는 청와대, SNS 청와대 공식 계정으로 더 가깝게 만나세요. 트위터, 페이스북, 인스타그램과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에서 대한민국 청와대를 검색하고 친구가 되어주세요.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의 일정과 정책, 생생한 현장 사진들과 청와대 사람들의 뒷이야기까지 가장 빨리 만나볼 수 있습니다. 참! 청와대 홈페이지 즐겨찾기도 잊지 마세요. 자, 오랜 동안 잊혀졌던 바로 그 이름. 그때 정말 우리가 분노했던 것들 중에 시발단, 십자군 알바단. 이것도 낙검수에서 김어준이 네이밍한 거죠? 김용민이 한 거죠. 김용민이었나요? 네, 김용민이 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건 낙검수가 장명한 건데 이거를 얼마 전에 JTBC 뉴스 보니까 손석희 앵커가 그 이름 그대로 쓰시더라고. 네. 그러니까 이 네이밍이라는 건 먼저 붙인 놈 이름이야. 그렇죠. 좀 세볼게요. 제가 식물들 관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식물들 이름을 어떻게 지었나 보면 다 그런 식인 거야. 가장 먼저 발견한 놈이 이름 짓는 게 그 이름이야. 그런 식이더라고. 별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지. 네, 별도 발견. 그러니까 어쨌든 국정원과 시발단, 사이버사. 사실은 우리가 이걸 몰랐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게 다 의심해 왔지. 국정원과 시발단과 그 당시에 새누리당과 사이버사와 연결이 지어서 이게 한 뭉텅이로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독립군으로 뛴 게 아니고 국정원의 주도하에 사이버사와 시발단과 새누리당 선거 조직이 맞물려 들어갔다고 생각했던 우리의 의심들이 있었어요. 계속 3년 동안 제가 주장했죠. 공무원적 시각에서 본다면. 그랬는데 요즘 나오고 있는 뉴스들을 보면 그게 사실 개연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거예요. 아니 거의 뭐 사실로 확정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얘기를 해보면 우리가 지난해 좀 접근해야 될 게 뭐냐면 윤종욱 목사 때 우리가 방송에서 개거품 물고 막 짱돌로 조사버린 어쩐 얘기했는데 결국은 꼬리 자르기로 끝났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일단 나온 것이 어디까지 나오냐? 검찰, 경찰, 재판부 뒤에 국정원이 컨트롤했다는 거 아닙니까? 윤종훈 재판을. 그래서 꼬리 자르기 했다는 것부터 그럼 시작되는 겁니다. 그럼 배후에 국정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윤종훈 목사가 국정원이 내 뒤에서 돈도 대주고 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주진우 기자의 취재에서 다 밝혀진 거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이때 지금 어떤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있냐면 국정원의 돈을 받아서 윤종훈 목사가 시발단을 운영했고 이 시발단의 컨트롤이 국정원, 청와대, 사이버사령부, 박근혜 후보 캠프, 당시 새누리당 그리고 이를 퍼뜨린 언론사와 변희재 같은 농객 교수가 연대가 되어 있다는 거죠. 세트로. 그다음에 각종 보수단체, 그다음에 공공기관, 예를 들면 자유총연맹 같은 단체죠. 연계돼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에 더 지나서 저희 여러분들 다 잊으셨죠. 예전에 기억나세요? 새누리당 의원들 와이프 SNS 교육시켜서 댓글 달던 거 기억나시죠? 네. 여기까지. 그러니까 당까지 관련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전체의 사이버 사령부 군 육해공군을 다 막나, 민간인까지 막나, 그다음에 기관까지 막나 해서 컨트롤할 수 있는 곳은 딱 3개밖에 없어요. 청와대, 국정원, 또 어디죠? 당입니다. 당, 예, 그렇죠. 당 캠프예요. 캠프는 어떤 거든 할 수 있거든요. 그 구조 자체가 그 선거 과정에서는. 그래서 이 3개가 한 몸처럼 움직였다라는 것이 지금 매일 기사로 밝혀지고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개연성들이 합리적 추정일 수밖에 없는 그렇죠. 게 바보예요. 불법 선거를 하는 데 있어갖고 선거 당 조직은 당 조직대로, 국정원은 국정원대로, 사이버선 사이버스로 움직이지 않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한 몸이 돼갖고 하는데 문제는요.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한 것은 어쩌면 새누리당 조직이 국정원과 개입했다고 하면요. 이게 범죄성이 한 10배쯤 불어나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지금 심각합니다. 당의 해산이죠. 네, 그러니까 그게 국가기관과 연계해가지고 이게 그 불법성으로 박근혜를 당선시켰다고 하면 누구 말처럼 최근에 박근혜 당선 무효란 말을 되게 이야기 많이 나오거든요. 예. 당선 무효 사안 중에 가장 핵심적인 사안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 연관성을 이렇게 연결 짓다 보면.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부처 이기주의가 굉장히 이 국가기관은 커요. 예를 들면 A기관이 B기관에 뭐라고 전화해서 이것 좀 하지 그러면 조카 공문 보내줘 이렇게 하거든요. 이 정도로 심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조직을 움직인다는 건 딱 컨트롤 타워가 제가 볼 때는 하나예요. 국정원이 와가지고 내가 지금 BH, MB 말을 전달하겠어. 그러면 당 김무성이 조카 새끼야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당연히 하죠. 그리고 그걸 확인하려고 하겠죠. 정말 저 새끼가 이명박이 메시지를 가져온 건가? 당연히 확인하겠죠. 그래서 안 된단 말이에요. 국정원도. 국정원은 조력자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요즘 기사를 보면 국정원이 컨트롤했다 그러는데 저는 거기에 보지 않고요. 청와대가 직접 개입돼 있다고 보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MB 마음을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오로지 MB와 친한 사람이 직접 당에 전달하거나 국정원에 전달하지 않으면 안 움직인다니까요. 그러니까 움직였다 뒤지라고. 만약에 네. 내가 국정원에 예를 들면 차관 정도 됐어. 근데 명령을 청와대에 받지 않고 내가 단독으로 명령을 수행해. 가능할 것 같아요? 바로 죽습니다. 삼각관계로 역학은요. 아니 그 권력은요. 삼각관계로 구성되어 있어요. 다 크로스 체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그 명령이 이렇게 많은 기관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문어발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건 청와대밖에 없다. 전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네, 하시는 거예요. 네. 청와대가 중심을 잡아서 그 내려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그거를 주도했던 건 국정원이 맞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지금 우리가 원세훈과 이명박과의 관계를 또 알면 원세훈이 독단적으로 못했을 것이다 알면 추정을 하는데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이 작업이 힘든 게 원세훈과 이명박 사이에 최소한 원세훈의 증언이라도 나오지 않는 상태라 그러면 이명박 죽일놈 하지만 법정으로 끌어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그게 증거에 입각한 죄형 법정주의 뭐 이런 거잖아. 그렇죠. 그런 개념으로 봤을 때 이제 문제는 이게 지금 국정원이 이명박의 지시를 받았건 안 받았건 선거에 개입했다. 그것도 쳐 죽일 일이잖아요. 근데 문제는 자기들이 국내에서 심리전단으로 무슨 뭐 빨갱이 이런 거 운운하면서 자발적으로 했다. 일종의 심지어는 일정이었다고까지 실드가 가능했지만 우리는 그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가지고 그게 새누리당 조직과 연계가 돼 있었다라고 하면 그것은 빼도 박도 못하는 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중립성의 의무 뭐 정치 개입 안 돼, 선거 개입 안 돼 이런 것들로 다 이야기할 수 있어도 1%라도 실드가 가능한 일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진짜로 당사자인 박근혜의 당 새누리당 조직과 연동이 돼 있었다고 하면 더 이상의 실드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얘네들이 자꾸 지금 이제 코너에 몰리니까 헛발질들을 하고 있는데요. 아까도 그 신비님이 잠깐 얘기한 것처럼 그 신혜원이 있잖아요. 태블릿 갖고 지금 딴지 걸고 있는 걔는 서강 포럼에서 이미 그 불법 캠프에서 처벌받았거든요. 그래서 양심 선언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것들을 자꾸 자기들 스스로 그 선거 캠프하고 자꾸 연결을 시켜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죽는 길로 가는 거를 모르나? 알면서 알고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을 하는데 코너에 몰린 거죠. 이제 더 이상 뭐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어떤 뭐 그 자기들을 실드 칠 수가 없으니까 모든 걸 갖다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아까 이제 권 PD한테
눈치밥을 먹었는데 그래서 망명이 그래서 얘네들이 이걸 다 종합적으로 보면 이게 이 미친 지들이 지금 신혜원 같은 경우도 내가 지금 선거 캠프에서 기획했어라고 양심선을 하는 건데 이렇게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면서 박근혜를 구속 연장을 중단시켜 보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냐라고 결론적으로는 이 새끼들 또 무슨 짓 하려고 한 거 아니야? 망명 내기. 내기 하자. 내기. 아 저는 망명은 아니고요. 묻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아니 만약에 쟤네들 쟤네들은요 이 조직이요 박근혜 때부터 내려온 그러니까 2세 3세까지 내려온 완고한 조직들이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제 말씀 들어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석방이 됐다라고 하면 망명보다는요. 그 최근에 그 아주 좋은 선례를 보고 배웠잖아요. 이재용 아버지처럼 그렇게 증언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아 근데 요거는 너무 나가셨다고 제가 핀잔을 드린 이유가 박근혜라고 하는 사람이 영어의 몸에서 영어의 몸 전문 용어 나온다. 아니 영어사 좀 보니까 근데 집에 와서 좀 편하게 생활하고 이러는 것과 일부 정치인들이 의리는 있어라고 막 지지자들의 칭찬 받으면서 하는 그런 것들이 버무려진 결과라고 보고 사실은 박근혜 씨 같은 경우는 지금 권력을 다 잃은 상태잖아요. 더군다나 이렇게 탄핵된 상태에서 자유한국당의 분위기까지 보면 사실은 지금 박근혜 구속이 연장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출당까지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상태예요. 홍준표는 박근혜를 출당시키고 최경환 등 몇 사람을 출당시키고 바른정당을 받으려고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지금 현재 박근혜가 갖고 있는 권력은 사실 없어요. 박근혜가 풀려나서 집에서 있게 되면 여러 가지 증거인멸이라든지 그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원수 그런 자리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련자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이미 충분히 쏟아져 나올 수 있는 것도 증거인멸이 가능한 정도고 박근혜 집 주변에 몰려들 그 뭐 말도 안 되는 단체들 모이고 하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요. 사회 혼란을 일으키겠죠. 법원이 가장 중요하게 볼 수밖에 없는 거는 박근혜가 출석을 안 하는 거예요. 재판이 있는 날인데도 불구하고 구치소에 있으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출석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아프다는 어떤 객관적 증거가 없다면. 그렇지만 그 몇 번 그것도 거절이지 않습니까? 집에 있으면요. 일주일에 4번, 5번 재판을 하는데 저번에 명종님도 이야기했잖아요. 한 번 박근혜가 법원으로 가려고 하면 길도 통제해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경호는 남아있기 때문에 전직 대통령에 대한 최소한의 경우는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박근혜는 저는 제가 봤을 때는 풀려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는 거고요. 그거는 이제 지켜볼 일인데 어쨌건 이야기가 좀 더 새고 있는데 그만 셉시다. 자 망명에 관한 부분은 제가 내기를 거세요. 내기를 거시는데 6개월 안에 박근혜가 풀려나서 망명 근데 이거는 좀 내기 의미가 없는 게 박근혜가 안 풀려나 망명 못 하잖아. 그렇죠. 맞아. 그러면 내기가 돼 이게? 근데 풀려나면 내 내기가 성사되는 거예요. 시작되는. 그런 거요? 만약에 풀려났다. 나왔다는 전제하에 나는 망명. 자, 그럼 10만 원 빵. 10만 원 빵. 10만 원. 좋았어. 저는 안 풀려나면 이 내기는 성사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망명이나 이런 그 액션보다는 도주 앤드 망명. 그러니까 그렇게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의 특징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로 이재용 아버지처럼 그렇게 증언할 수 없는 상태가 된다. 그러니까 박근혜가 바라는 건 이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감옥을 안 살고 지금까지 갖고 있는 재산으로 여생을 마무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망명 가서 웬 개고생을 하겠냐고요. 그거는 형량을 최대한 가볍게 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나와가지고 여생 마무리하는 거지. 뭘 박근혜가 무슨 정치적 권력이 있고 그게 더 뭐 할 게 뭐 있다고 망명을 하겠습니까? 이 부분은 논란이 안 되고. 자, 그래서 저는 아까 이제 다시 돌아가 보면 시발단과 관련해서 이게 지금 수사가 일부 이렇게 불거져 나올 때만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를 종합적인 좀 수사팀이 꾸려져야 된다.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국민도 좀 참여하고 이게 지금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국가기관이 사회를 파괴할 목적으로 또는 특정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기 위해서 사회를 파괴하는데 어버이연합이나 엄마부대나 서북청년단이나 애국청년단 등을 만들어서 이 역사적으로 학살 단체 아닙니까? 서북청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서 사회를 파괴해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를 파괴할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서 종북 메카신을 만들었고 저는 사실 천안함도 이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이에요. 천안함이나 세월호나 간첩단 사건이나 등등을 만들어 희생자를 만들어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희생자가 우리도 희생이 됐잖아요.
저 팬티 입고 있는데 압수수색 들어왔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소소한 희생자들이 수천 명에 이르기 때문에 이 문제가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사법부만의 문제도 아니란 말이에요. 노동, 시민, 사회단체 전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수사를 이렇게 수사팀이 부족한데 뭐 열 몇 명 지금 보강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 수사 못해요. 지난 9년 동안 엄청난 범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이걸 수사를 합니까? 그러면 대규모의 수사팀을 한 100명, 검사 100명 이상으로 꾸려서 분야별로 조목조목해서 저는 이것을 후대에 영구적으로 남겨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오고 있는 그 보도나 이슈들이요. 어떤 식으로 나오고 있냐면 루트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지금 국정감사 기간이기 때문에 정부에 자료 신청을 해가지고 이것이 또 박근혜 정부가 아니기 때문에 적극 협조해 줍니다. 관련돼 있는 부처들이.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폭로하는 방법 하나. 그리고 이제 공식 루트는 뭐냐면은 이번에 나오는 여러 가지 중에 뭐 사학 관련한 비리도 있고 국정원 뭐 관련한 죄 범죄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이 저번에 기억들 아시겠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중에 하나가 적폐청산 TF를 범정부 차원에서 만들겠다고 했던 공약을 없애고 각 부처별로 TF를 만들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국정원에서 계속해서 자료를 뒤져보니 불법성이 나오면 이거를 언론에 먼저 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모아다가 수사 의뢰하고 교육부 수사 의뢰하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수사 의뢰하는 그 과정을 거치니까 지금 검찰의 인력은 좀 많이 부족할 거라고 보는데 나름대로 이제 그 어떤 방법을 만들어내겠죠. 인력이 너무 부족하면. 그러니까 그거를 제가 동의하고 근데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는 건데 그러면 검찰이 윤종훈 목사 지금 이 코너가 윤종훈 목사니까 윤종훈 목사를 덮어버린 검사는 어떻게 할 거예요? 누가 검사할 건데? 그리고 그렇게 판결해준 판사는 또 왜 처벌을 안 할 건데?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게 지금 검찰이 무슨 뭐 막 자기가 뭐 수사를 하고 한 것 같지만 또는 국정원이 자체적으로 개혁을 하니 어쩌니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국정원이요 제대로 척폐하려면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다 밝혀야 됩니다. 검찰한테. 안 밝히고 어떻게 이걸 돈이 얼마 들어갔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 얘기는 지금 윤종훈 목사와 관련해서 한 건만 보더라도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다 움직인 거 아닙니까? 그럼 그 사람들은 제가 작으니까 그 수사했던 검사는 꼬리를 잘랐던 그 검사는 그냥 봐줘도 되는 거냐? 제 입장에서는 아니라는 겁니다. 뿌리를 뽑기 위해서는 이거는 그 지연 말단적인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왜 그러냐면 그거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부역했던 자들은 사실상 배제가 될 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배제가 안 되고 투입됐다고 하더라도 사실 검찰이나 이런 조직 자체가 일종의 오다받는 로봇 같은 거잖아요. 자기가 출세하기 위해서 또 이것도 또 파.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지연 말단적인 거기 때문에 문제는 이런 거지. 오늘 에피소드의 기본적인 개념은 그런 거예요. 그랬을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또 하나 현실화되고 나서 그렇죠. 느끼는 허탈감 이런 거고. 자, 넘어갈게요.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대한민국 완전한 대한민국 문재인과 손잡고 다시 하나 되는 우리 대한민국 끊지 마세요. 끊지 마세요. 심지어 정대협. 정대협에 대한 물론 그랬을 거라고는 봐요. 위안부 합의 이런 것들을 일본과 해야 되는 상황이기도 했고 그런데 이제 수요 집회라든지 정대협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국가기관이 이제 사찰도 좀 하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정당한 행위들을 방해 또는 탄압해왔다는 거예요. 천벌을 받아도 마땅한 거죠. 국가기관이 나라가 힘이 없어서 그 국가의 처녀들이 성노예로 잡혀갔던 사건. 그러나 일본은 그걸 인정하고 있지 않고 그 상황에서 끊임없이 투쟁하는 우리나라 국민들을 위해서 뭔가 국정원이 뭔가를 도와줬다고 하면 박수받을 일이지만 그 사람들의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사찰하고 방해하고 탄압했다. 여기까지 나왔으면요. 이건 인간 개말종 정부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저희도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대협 대표님 인터뷰도 했었는데 지방까지 다 털었잖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정대협을 일단 반정부 세력으로 일단은 규정을 한 거 아닙니까? 정부가. 그리고 감시 감독을 했는데 이것이 실제로 감시 감독을 넘어 그 구성원들의 뒷조사까지 해서 약점들을 찾아내서 이 정대협을 또는 할머니들을 모략할 목적으로 악용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엄마 부대나 봉사단들을 보내서 이 할머니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한 것이 전체적으로 결국은 한일 비밀 협상을 완성하기 위한
청와대 지시가 아니고는 이게 불가능했던 거 아니었습니까? 그죠? 그리고 이 집회와 관련된 온갖 것의 도감청 자료들을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고 또는 집회나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청와대에 직접 보고했고 컨트롤했다는 게 당시에 밝혀진 거예요. 그죠? 이제 그런데 그것이 문서로서 확인된 거잖아요. 네, 이게 뭐 김기춘 비서실장 지시사항 그렇죠. 이행 및 대행안 문건에 나와 있는 거라고 하니까 정부가 지시한 건 맞는데 이 기사 자체를 일본 정부가 했다고 생각하고 읽어보면 이거는 완전히 공론화시켜서 외신에 보도하고 난리를 쳐야 될 문제인데 이게 우리나라 정부가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이거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김대중 노벨상 취소했던 거하고 너무 똑같은 이야기인 비슷하죠, 거예요. 프레임이. 정대협의 진실을 알리는 모임 이런 곳들을 만들어가지고 말도 안 되는 마타도 뿌리고 뭐 비리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힘을 못 쓰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취소 정황보다 훨씬 더 좀 분노스럽지 않아요? 이것도 마찬가지 광주 항쟁 비하한 것도 마찬가지니까요. 비슷한 게 프레임이. 그러니까 이런 기법들이 저도 실제로 이들 뒤에 일본이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계속 들어요. 아까 우리 마차님 얘기한 것처럼 이거 그냥 받아서 지시한 거 아닐까요? 제가 요즘 읽고 있는 웹툰이 하나 있는데 미생으로 유명한 윤태호의 인천 상륙 작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사료를 바탕으로 만들어낸 그냥 말이 웹툰이지 사실은 어떤 굉장히 중요한 자료들을 많이 모아놓은 거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굉장히 쉽게 풀어놨어요. 지금 보시는 우리나라 정부가 왜 이런 일본인이 해도 납득이 가지 않을 이런 행동을 하는가는 그때 당시의 일을 자세히 보면요. 이 행동을 보일 수가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이 웹툰을 정말로 강추합니다. 네. 이 정부가 얼마나 거지 같은 정부였는지 마지막 얘기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미군에게 현금을 더 주기로 분담금 미래까지 맺었답니다. 예. 이게 막장 중에 개막장이에요. 이건 진짜 이건 일본하고 또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일본의 이 비밀 협상을 갖고 떠들었지만 이 건은 좀 더 다른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비밀이 아니라 이면이잖아요, 완전히. 뒤통수 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다가 인준을 받거나 그러야 될 문제잖아요. 근데 국회에는 숨겨. 그러니까. 아까 그 세월호 관련한 그 서류 조작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말하는 미국 특수정보시설 SCIF라는 것인데 이 지국을 한국에 설립하는데 문제는 이곳이 미 국방부 산하도 아니에요. 독립된 특수 정보 시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9차 방위비 분담 특별 협상 때 미국과 맺은 약속입니다. 이면 합의. 현금으로 줄게 씨발. 걱정하지 마. 이렇게 돼버린 거거든요. 그런데 이 단체가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단체예요. 아시죠? 예전에 왜 막 그 박정희 때나 이후 때도 청와대 안방까지 도감청했다는 그 말들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지배국들이. 그게 바로 이 단체예요. 이 단체들이 각국의 나라들의 그 직무실을 도감청한다는 그 뜬소문을 우리가 들었고 살았잖아요. 보통은 이제 그 당시에는 이 도감청을 할 때는 대사관에서 했어요. 대사관에서. 그런데 그 대사관 내에도 비밀 요원들이 바로 이자들이 활동했다고요. 그런데 이것들이 한국에 이제 비밀 기지를 만드는 거예요. 예, 아예 기지를 만들어서. 예, 기지를 만드는데 문제는 이 기지를 만드냐 안 만드냐도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무엇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 한국의 지국을 설립하는 건가? 그죠? 그리고 이 지국을 보조하는 국내 기관은 누구인가? 그죠?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이게 지금. 그리고 이것들은 어디까지 도감청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국가와 이들을 얼마만큼의 협정을 맺어서 도감청을 허용해주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건 또 국정원이 관여되는 것인지. 이런 걸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들을 만들어주면 이들은 국내의 모든 주요 인사 인물들의 도감청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그것도 현금으로 우리가 줘버려. 난 이 문제를 씨발, 이게 나라인지. 이 문제를요. 왜 이것을 현금 공여를 하기로 했을까라는 박근혜가 이거 좀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냐면요. 미국은요. 시스템이 미국 국방부가 한국에 있는 만약에 평택 미군 기지에 SCIF 이런 비밀 시설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요.
국방부가 의회에 보고해서 승인을 받고 예산을 받아야 됩니다. 절차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절차를 받지 않고 시설을 만들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굉장히 좀 이건 심각한 문제인 게 미국 국내법에도 어긋나는 부분을 이게 어느 선에서 결정된 건지 모르지만 미국 태평양 함대 사령부에서 한 건지 아니면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원래는 이제 국가 대 국가 조약인데 미국 의회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을 만들겠다라는 거고요. 첫 번째는. 두 번째는 그런 시설을 만들려고 하니까 의회에서 자금을 받을 수가 없으니까 대한민국 정부 너희들이 도와줘. 그래 우리가 내줄게. 라고 승인을 해준 거예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대한민국 땅 안에 이 감청이나 이런 비밀스러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어느 범위까지 할 수 있는지는 모르는 시스템을 전혀 통제할 수 없는 시스템을 우리가 돈을 내서 들여왔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방위분담금이라는 시스템 자체는요. 우리나라가 왜 방위분담금을 이렇게 많이 내면서도 현물로 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현금으로도 주기도 하지만 주로 현물로 주는 이유는 뭐냐 하면 이게 국내 경기하고 밀접하게 돌아가요. 미국한테 어떤 시설을 지을 때 우리가 시설을 지어줄게라고 분담금을 해줬다는 거는 국내 건설사, 그다음에 그렇죠. 취업 문제, 그다음에 주변에 있는 식당이라든지 뭐 자재 만드는 회사 공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국내 경기하고 맞물려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시설을 만드는 거는 오로지 미국 국방부에서 검증받은 미국 업체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한테 돈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그냥. 그리고 미국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은 시설을 만드는데 불법적으로 우리 정부가 미국한테 이 돈을 갖다 줬다. 누구 때? 오바마 때. 그러니까 국회에서 이 이야기가 공론화되면 반대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국회도 속이고. 국회도 속이고. 그리고 이게 이제 문제는 뭐냐면 소파 규정에도 맞지 않고요. 예, 맞지 않아요. 맞지 않죠. 그다음에 이게 이제 미국 민간인들한테 수혜가 돌아가는 사업이라는 거예요. 예, 비밀 기지 사업을 그렇죠. 만드는데 민간인들이 동원되죠. 그리고 이것이 비자금으로 조성될 가능성도 지금 배제를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통제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이게 불법 자금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면 이게 커지면 심각해져요. 그러니까 현금을 요구했고 이게 방위비 분담금 논의 때 현금을 주겠다고 약속한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반역행위예요. 그렇죠. 이거는 김관진이 주도했을 것 같아요. 그냥 김관진.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관진이 주도했다고. 김관진이요. 예. 광진 말고 몇 년 동안 그 발음이 안 됩니까 지금? 김관진 됩니다 발음. 당신들이 잘못 들은 거예요. 아 그런 건가? 네. 이걸 그대로 내보내겠습니다. 하십시오. 수십만 명이 어떻게 답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김관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관진 아니에요. 예, 신비님. 자, 이 부분을 이 방송을 미스터 트럼프가 듣고 계시다면 한번 파보세요. 이게 오바마 행정부에서 무슨 폐악질을 했는지가 나올 겁니다. 고도 이간질. 박근혜 정부하고 짜고 무슨 짓을 했는지 나올 거니까 미스터 트럼프가 한번 파보세요. 근데 저는 이게 돈도 돈이지만 말이에요. 이 단체가 왜 한국에 있어야 되는 건지부터 이번에 그렇죠. 따져야 단체란 되는데요. 표현보다는 단체는 아니죠. 시설이죠. 어쨌든 시설 및 조직. 예. 네, 어쨌든 저는 이제 이거를 저는 국제 테러 집단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을. 왜 그러냐면 CIA도 있고 FBI도 있고 합법적으로 국제법에 따라서 도감청을 할 수 있고 범죄자에 대해서 또는 만약에 그들이 북한을 테러 집단이라고 규정을 하고 북한과 관련된 사람들을 도감청을 한다고 한다면 FBI나 CIA도 충분하게 가능합니다. 합법적으로. 네. 국제법 하에서 합법적으로 가능한데 이렇게 비밀 조직을 미국이 만들어서 이 조직이 나사가 개발한 특수 차폐 시설도 도감청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녹음하고 있는 걸 몇 킬로 떨어진 데서 도감청이 가능하다고요. 이 특수 장비를 갖고 있는 집단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이 집단이 한국에서 한다면 여기에서 평택에서 켜서 김정은 직무실까지 도감청을 하려고 한국에서 설치하겠습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국내 요인들을 지금 도감청을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내에 도감청 예를 들면 말이죠. 이들이 미국의 자본과 결탁돼서 삼성 이사회의를 도감청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끔찍하네요. 이것도 확인도 안 되고 여기다 돈을 쳐발라요? 그리고 이거 왜 했는지 철저하게 이 정보를 통제를 누가 하냐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통제 못 하잖아요. 구경도 못 해요, 우리나라는. 네, 통제 못 하는데 이걸 벌써 돈도 주고 다 만들어주고 도감청 해가. 그러면 얘네들이 진짜 열받네. 얘네들이 무슨 짓을 할지를 아냐고 우리가. 이게 우리가 이거를 SCIF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좀 생소한 단어로 얘기를 하니까 언뜻 이게 잘 감이 안 오잖아요. 미국에서 예전부터 운영해왔던 에셜런 시스템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맞아요. 전 세계적인 도감청 시스템이 맞아요. 에셜론이거든요. 예, 예. 그거의 하나의 조직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뭐 에셜론이 영국에도 있고 이렇게 있어요. 전 세계 이렇게 곳곳에 몇 군데가 있는데 이걸 우리나라에 만들어야겠다는 거였거든요. 이건 끔찍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한국말로 하면 특수 군사죠. 군사 특수 통신 정보 시설인데 이거 있잖아요. 그 예전에 누구죠? 그 저기 잡을 때 빈 라덴 잡을 때 이 단체들이 다 동원된 거예요. 뭐 미국의 모든 그 정보 조직이 다 동원됐으니까요. 단체가 아니고 조직이라니까요. 저 이 집단이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이 깡패 조직들, 테러 조직들 이게 이런 게 바로 테러 조직도 그리고 이게 이런 게 터지면 말이죠. 좀 미국도 우리 국회에 와서 말이죠. 왜 이 시설이 한국에 필요한지 등도 설명을 하고 그리고 왜 이 돈이 그렇게 현금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이 새끼들 쌩까? 원래 그래요, 그네들은. 아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왜 한국에 평택에 살지 누구를 감청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SCIF 이게 직할 최고의 그 바로 연결되는 최고 관리 부서가 미국의 NSA예요. 국가정보국은 미국의 CIA, FBI 모든 조직의 가장 최상층에 있는 정보 조직이에요. 그리고 여기에서 모든 에셜론이라든지 전 세계 도감청이라든지 반테러 그 엔티테러 그 활동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다 하는 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하면 기무사 사이버 사령부예요. 솔직히 저는 국가정보원, 국정원 이야기 많이 하지만 이게도 지금 영어로 뭐 번역을 굳이 그렇게 해서 그렇지 아까 그런 혼선이 있었잖아요. 국가정보국이 설명한 게 얘네들도 어떻게 보면 이런 개념인 거예요. 정보라는 게 현대 사회에서 현대 국가에서 정보를 비밀로 하고 그것이 어떤 권력이 되고 돈이 되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라고 저는 봐요. 그렇죠. 세월호 사건과 국정원 조직들의 무슨 수익 사업 이런 것까지 다 연결을 해보면은 어쩌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실은 10분의 1도 안 될 가능성이 정말 높죠.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김관진으로 의심되는 국방 컨트롤 타워였던 사람이 어떤 식으로 나라를 말아먹었는지 사실 모르는 거고요. 이게 이명박과도 연관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명박이 수익이 되는 뭐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모든 끈을 다 놨겠습니까? 김관진은 이명박 정권 때 국방부 장관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다가 다시 국방부 장관을 하고 다시 나중에 국가안보실로 들어가요. 그러면 뭔가 그 속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무섭습니다. 그러나 다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까? 힘들 내시고 언젠가 다 백인화에 드러나면 저 세력들은 정말 우리 국민들에게 단 한 표도 받지 못하는 정말 개쓰레기 같은 그런 정권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박근혜 정권 7개월과 문재인 정권 5개월의 국정감사인데 이 국정감사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게요. 정당들은 국정감사를 1년 동안 기다리는 그러니까 국회 농사의 1년 어떤 수확이라고 보시면 되고 각종 상임위에서 온갖 것들이 나오니까 우리가 그걸 다 수렴할 수는 없고요. 이제 손석희 옹에 대한 그 출석 이거에 대한 얘기 잠깐만 해보겠습니다. 지금 그 이번에 손혜원 아니고 신혜원 씨의 태블릿 PC 이야기가 나오면 그러면서 지금 자유한국당이나 대한애국당이나 이런 데서는 손석희 사장이 나와서 태블릿 PC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된다. 이 의혹을 설명해야 된다라고 얘기. 사실은 JTBC 뉴스 보면 다 나와요. 신혜원 씨의 말이 왜 거짓말인지 나옵니다. 근데 꼭 손석희를 불러서 이제 묻고 싶다는 거지. 이 양반들이 지금 그 태블릿 PC를 어찌됐든 그걸 물고 늘어져 가지고 아니었다라고선 자꾸 주장을 하는데요. 이 양반들이 좀 문제가 좀 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손석희 사장을 국감의 증인으로 부른다는 거는요. 이게 그냥 사장이 아니에요. 일반 우리 KBS 사장이나 MBC 사장이나 한겨레 사장이나 부를 수는 있어요. 언론사 사주를. 부를 수는 있지만 이 사람은 사장이기 이전에 앵커거든요. 이런 사람을 국감의 증인으로 부른다? 아니, 이건 아니에요. 앵커는 방송으로 이야기하는 사람이거든요. 손석희 사장이 앵커가 아니고 행정 업무를 보고 있는 총괄 지휘만 하고 있는 사장이라면 얼마든지 부르는 거에 대해서 타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건 물타기 하기 위해서 손석희 사장의 얼굴에 똥물을 뒤집어 씌우기 위한 작전 중에 하나인 거라고밖에 안 보여요. 저는 일단은 그 신혜원 씨가 양심선언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아니야. 앙심선언. 앙심선언. 아, 그걸 기자가 잘못 들었구나. 앙심선언. 왜 이렇게 된 거냐면 만약에 신혜원의 말이 사실이라면 18대 대통령 선거가 종합적으로 기획돼서 치러졌다. 부정선거가 기획됐다라고 하는 것이 증명돼 버리는 겁니다. 만약에 그럴 일이 없겠지만 또는 그렇게 된다고 친다고 한다면 두 번째 최순실의 녹취록이 뒷받침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맞물려 봤을 때 만약에 신혜원 씨가 사용했던 선거 캠프의 주요 인물로서 사용했던 거라면 이것은 국정농단을 넘어서 12대 대선 캠프의 대선 조작을 기획했다. 누군가가 기획해서 그걸 이행하는 과정이 그 템플릿 피시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사실은 양심선을 한 것인데 불구하고 이것이 템플릿 피시에 덮여서 상당히 아쉽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아까 명종님이 얘기를 했는데 손석희 할아버지라고 해도 국정감사가 부르면 나와야 돼요. 저는 원칙이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국정감사는 모든 분야에 대해서 그동안에 옳고 그름을 따져볼 수도 있고 또 부정을 추적해 볼 수도 있고 또는 방송이 편파적으로 방송했을 때는 질타를 받을 수 있고 수정을 공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전체적으로 부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왜 손석희를 불러야 하는 것이냐 박사모들은 또는 누나부대들은 또는 자유한국당은 바른정당은 손석희가 왜 국정감사장에 꼭 서야만 하는가 이게 이제 핵심인 거잖아요. 그것은 태블릿 PC입니다. 그렇죠. 예. 태블릿 PC가 최순실 태블릿 PC가 국정농단의 출발점이었기 때문에 그 출발점을 흠집을 내고 거짓으로 더 씌워서 법원에 변호인단으로 하여금 지금 구속 연기를 막아보려고 하는 꼼수. 요 꼼수에 이용할 목적으로 손석희를 나와라. 그래서 쟁점화시켜서 실제 태블릿 PC가 누구 거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여러분도 지금 트위터나 한번 SNS 가보시면 과거의 시발단이라고 우리가 저장해놨던 그 아이디들이 일시에 손석희가 국감에 나와야 된다고 개거품을 지금 하루 종일 물고 있습니다. 더더욱이 시발단의 수괴였던 김진태 의원, 조원진, 각종 극우 농객들이 일시에 트윗을 함과 동시에 지금 트위터에서 계속 출두를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일부 지금 단식도 들어갔고 그리고 각종 테러적 집회를 통해서 박근혜 석방을 촉구하고 있죠. 온갖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해서는 박근혜 씨는 청와대에서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우리들의 결론이었어요. 뭘 그렇죠. 했던 간에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가 결론이었고 그게 주요 탄핵 사유 중에 사실상 포함될 그런 내용들이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제도로서의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구타는 일은 이제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밥이고 밥이 민주주의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돌이켜보면요. 전날 행적부터 우리가 짚어봐야 되는데 우리 방송에서 여러 번 이제 전날 행적도 짚어봤지만 어쨌든 지금 이것과 7시간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관련자 증언이나 또는 CCTV 이런 것들이 지금 안 나오고 있는 게 좀 안타깝죠, 그죠? 다른 데는 지금 다 지금 양심선언자들이 나오고 있는데 하다못해 관련 뭐 식당에 종사하신 분이라도 또는 현직에 있는 공무원들이 관저에 수행했던 사람들이라도 이건 좀 밝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제가 보기에는 차차 나올 거라고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외부에 있는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당시 청와대 내부에 근무했던 비밀스러운 일들을 다 맡아 했던 사람들이 아직도 살아있는 사람들은요.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단지 이게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기밀사항이라는 게 문제예요. 이걸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없어요. 언론에다가. 그 기밀을 알고 있는 그렇죠. 사람들이. 아니 언론에 내라는 게 아니고 정부에 제공해야죠. 수사기관에 제공하면 기밀문서가 아니에요. 이미 제가 보기에는 넘겨짚는 겁니다. 이거는 넘겨짓는 거니까 뭐라고 하지 마시고 그 당시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지금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다가 아마 다 이야기는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사항들은. 그런데 그걸 그 증언만 갖고 처벌을 하거나 문제를 삼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증거 자료들이 나오는 거 순서에 따라서 아마 그것들이 뒷받침이 돼서 나올 거라고 보고요. 이번 이제 4월 16일 날 첫 증거 자료가 나온 거잖아요. 이제 앞으로는 그 7시간에 관계된 증거 자료. 이제 7시간 30분이 돼 버렸습니다. 2014년 국회에서 김기춘이가 아까 그 말한 답변을 했잖아요. 컨트롤 타워 아니다. 예. 나 대통령이 어디인지 나도 몰랐다. 뭐 이런 식의 그렇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박근혜에 대해서 공식 문서로 남아 있는 청와대 답변은 이런 거였어요. 헌재 탄핵 관련해 가지고 9시 35분에 외교안보수석 국방 관련 서면 보고 수령 관저가 그다음에 10시에 국가안보실로부터 첫 세월호 서면 보고를 받은 게 10시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박근혜 첫 유선 지시가 나온 게 10시 15분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랬죠. 단 한 명의 인명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선내 객실 등 철저히 확인, 누락 인원 없도록 할 것.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나중에 보면요. 안보실장에게 다시 전화했다고 그러고 해양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고 그러는데 이게 사실은 다 지금 현재 조작한 걸로만 보면 이루어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사실은 전 100%라고 보거든요. 제가 저도 그렇고 신비님도 그렇고 우리 패널 분들이 끊임없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아침 8시 30분에 청와대에서 안보회의가 열렸어요. 그날 아침 4월 16일 날 아침 8시. 세월호가 아닌 건으로. 예. 국가안보회의가 열렸어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보에 관련된 핵심 관계자들은 뭐 했냐는 거예요. 그로부터 8시 반이면은요. 언론에 다 나왔던 상황이에요. 이미. 그리고 9시 반 이미 그 배가 기울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 국가안보실은 뭐 했느냐. 그리고 청와대는 뭐 했느냐. 박근혜는 뭐 하고 있길래. 이거는요. 철저하게 청와대에서 이 자료들을 일커원칙에 맞게 준비를 다 해야 돼요. 다 찾아내야 됩니다. 다 찾아내서 이거를 명명백백하게 국민들한테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러이러했었다. 정말 이거는 나라가 아니었다. 이런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의무도 있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그게 국가안보회의가 16일 날 오전 새벽에 아침에 7시 반부터 개최가 돼서 박근혜 씨가 참석하지 않는 김기춘이 주재한 자리에서 이뤄졌고 그 상태에서 사실은 세월호 참사가 발생된 시기였단 말이에요. 그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안보 회의에서 그 어떤 것도 조치를 하지 않았고 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조치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치 안함을 회피하기 위해서 문서를 조작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기준을 조작한 거고 우리는 컨트롤 타워 아니기 때문에 안보 회의를 하든 안보실이든 관계가 없었다. 그렇죠. 그래서 행정자치부로 넘긴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빨간 줄로 찍찍 큰 거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자치부를 넘겼는데 사실 행정자치부도 당시 아침에 9시부터 회의가 있었어요. 예, 당시도 있었어요. 그럼 뭐야? 그다음에 해양수산부도 회의가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간부회의에서 이걸 논의하지 않았어요. 이게 뭘까요? 우리가 방송에서 이제 기억이 납니다. 다 우리 애청자분도 아실 거예요. 이런 엄청난 엄중한 상황에서 각 주요 부처, 해양수산부, 행정자치부, 청와대가 회의 중에 있었다고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특단의 조치를 내리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행정자치부가 해양수산부에 전화해서 말로 막 알아듣지 못한 말로 막 전화하고 통화하고 녹취록들만 지금 특조위에서 밝혀졌던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답답한 거죠. 그러니까 현장 상황이 이 모니터링으로 청와대 안보실에서 볼 수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불구하고 행정자치부는 전화로 지금 상태가 어떠냐부터 물어보고 이것도 직접 물어본 것이 아니라 해양수산부나 또는 서해청에 전화해서 직접 답답하게 물어보고 이 짓을 했던 게 반복이었죠. 그러면서 골든타임을 다 놓쳤단 말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책임을 누군가에게 물으려고 하니까 청와대가 규정을 임의로 변경해서 우리 책임 아니야 이렇게 한 겁니다. 새가 날아든다는 여러분들의 하트를 먹고 삽니다. 잊지 않으셨죠? 에피소드 제목을 누르고 플레이가 되면 오른쪽 위에 하트를 꾹 눌러주세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게 계속 해경 1, 2, 3정에게 해경이 촬영하고 있는 배에 붙어 있는 그 CCTV 카메라가 아닌 핸드폰으로 동영상을 찍어서 보내라고 계속 했었어요. 그날 청와대가. 자, 속상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뭐 사건 발생하고 나서 얼마 안 있을 때
국가안보실장하고 통화했다, 해양 경찰청장에게 전화했다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가 나온 적은 없어요. 통화 내역이 나온 적은 없고요. 뭔가 알리바이를 만들었는데 김석균 해양 경찰청장이 그 후에 세월호 사건이 이제 뭐 지들끼리 마무리되고 나서 승승장구했다는 건 누구나 다 아시는 거고 지금도 그렇죠. 왜 뭐 후학을 가르친다는 둥 뭐 이런 개소리하고 있고요. 예, 지금 고향에서 그렇죠. 그리고 나서 박근혜 씨가 지금 이제 10시에 보고를 받고 등등등을 계속해서 뭐 서면 보고 받았네, 유선 전화로 지시를 했네 하지만 결론적으로 세월호 7시간이라고 하는 건 바로 그거죠. 5시 15분에 종대분에 도착합니다. 오후에. 실제로는 9시 반에 보고를 받은 거예요. 오늘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그리고 5시 15분에 종대분에 도착했으니까 차량이 이동한 시점이 5시 11분이고요. 그래서 대충 봤을 때 시간이 7시간이라고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30분을 더하면 사실상 8시간의 박근혜의 행적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자, 잠시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꼭 알아야 할 어제의 뉴스. 청와대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세월호 참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점이 조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알려진 2014년 4월 16일 오전 10시보다 30분 빠른 오전 9시 30분에 첫 보고가 있었던 겁니다. 세월호 사건 관련 최초 상황 보고서를 오전 9시 30분에 보고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 및 전파자는 대통령과 비서실장, 경호실장 등입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 같은 조작은 참사 발생 6개월 뒤였던 2014년 10월 23일에 이뤄졌습니다. 앞서 박 전 대통령 측과 지난 정부 청와대는 최초 보고 시점이 오전 10시였다고 여러 차례 주장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첫 보고를 받은 지 15분 만인 오전 10시 15분에 첫 대응 지시를 내렸다고도 발표했습니다. 이런 박 전 대통령 측의 주장은 탄핵 심판 과정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이 같은 주장은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뒤 45분 만에야 첫 지시를 내린 게 되는 겁니다. 이에 따라 청와대 측은 보고 시점과 박 전 대통령의 지시 사이의 간격을 줄이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조작 이유를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은 세월호의 정치적 이용은 그만둘 때가 됐다며 현 청와대가 국가기록물법 위반이란 지적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과 특검 수사에 대응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최초 보고 시각 등에 대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하지만 석연치 않은 대목이 많아 올해 초 특검은 박 전 대통령 행적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부속실 일지와 관저 일지를 확보하려 했습니다. 해당 일지에 대통령의 행적이 분단위까지 일일이 기록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청와대는 압수수색을 거부했습니다. 또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과 윤전추 전 행정관 등도 탄핵 심판 과정에서 당일 오전 10시쯤 관저에 서류를 올렸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청와대의 첫 보고 시각이 조작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이들이 거짓 증언을 했을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검찰이 청와대에서 정식으로 수사 의뢰를 받게 되면 이들을 다시 불러 조사하고 위증 혐의로 추가 기소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설마 했죠. 그렇게까지 했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참 그런 사람들이 나라를 운영했다는 게 참 서글퍼요. 서글프고 이젠 검찰에서 명명백백하게 이거 진상을 밝혀야 돼요. 경찰청은 백남기 씨 유족이 국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 청구 인락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청구 인락은 원고가 청구한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는 뜻으로 재판 과정에서 더 이상 다투지 않겠다는 겁니다. 경찰이 백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국가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건 처음입니다. 백 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국가와 강신명 당시 경찰청장 등을 상대로 2억 4천만 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습니다. 함께 피소된 물대포 살수차 요원 2명은 지난달 재판부에 청구 인락서를 제출하고 유족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청이 인락서 제출을 막으려 했다는 논란이 일자 국가가 청구를 받아들이겠다고 나선 겁니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구 인락을 제지한 것처럼 오인할 만한 여지가 있었다며 사과했습니다. 방송 중간에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새날팀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미리 감사합니다. 트위터가 진짜 언론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충격적인 뉴스는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충격적이냐면 여러분들을 소개할 시간이 없습니다. 매초 충격입니다. 매초. 예. 청와대에서요 오늘 임종석 비서실장이 이제 발표한 게 있는데 세월호 사건 당시에 말이에요. 박근혜한테 최초 보고한 시점이 9시 30분에서 10시로 30분 늦춰졌다는 거예요. 원래 9시 30분에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지. 근데 나중에 박근혜가 도대체 뭐 하느라고 했냐 막 이런 논란들이 나오기 시작하니까 보고한 시점을 아예 늦춰버리는 방식. 그게 첫 번째 하나 나왔고 다음에 컨트롤 타워에 대한 그 부분 있잖아요. 그 당시에 기억들 나시겠지만 김기춘 비서실장이 재난에 대한 컨트롤 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다. 요 개소리. 요것에 맞춰가지고 청와대 그 관련한 관리 지침도 바꿔버렸다. 그걸 바꾸려면 법제처에서 심사를 요청해가지고 그게 확정이 돼야 되는데 그걸 무시한 채 그냥 무단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아니 그것도 빨간 볼펜으로 원본에 줄을 쫙 깎아버리고 손으로 글씨를 써서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전부처에다 통보를 해버린 거. 이게 말도 안 나와 진짜. 이런 거는 바꾼다고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임의 변경 사용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임의 변경, 그러니까 불법인 겁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예, 임의 변경이니까. 일단은 그 최초 보고 시점을 9시 반에서 10시로 바꿨다는 게 경악할 만한 일이지만 어떻게 보면 코미디 같잖아요. 이게 나라였나 싶을 정도잖아. 아니 그 30분이면요. 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 30분이면 그 아이들 다 구했어요. 실제로 다 탈출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10분도 안 걸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요. 그 30분에 다 구했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짓을 한 거예요. 결국은 박근혜 잘못이라는 게 그냥 드러나는 거라고 보거든요. 예초에 9시 반에 보고한 게 맞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예. 9시 반에 보고했는데 박근혜 거기에 대한 리액션이 너무 늦어갖고 사실 박근혜 책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니까 아니야 우리는 10시에 보고했어로 바꿔버리는. 10시에 보고 받아서 10시 15분에 지시를 했고 이 책임은 재난 컨트롤 타워인 안행부에 있다. 박근혜는 할 거 다 했다. 이게 나라냐라는 말이 너무나 명확하게 떨어지는 이거 엄청난 사건이거든요. 그 시간에 뭐 한 거예요? 처자한 거야? 사후서 공문서 조작인데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 사실은 전날에 청와대가 있었네 없었네 당일날 점을 받네 안 받네 네. 호텔에 가서 누구랑 쳤네 안 쳤네 이 얘기가 여러 가지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얘기가 있었고 많았죠.
그러니까 있었는데 그러면 이 30분이 아이들을 구출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중요한 시간, 골든타임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골든타임 때 사라졌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때 통수권이 사라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국가 원수가 실종돼 있는 실종된 상태죠. 상태죠.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중요하게 볼 사항은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내릴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해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그렇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핵심이어야 되는 건데 지금 어쨌든 이번 발표가 왜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청와대에서 발표했느냐 이렇게 이제 트위터에서 비아냥거리는 사람도 있긴 하나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러냐면 일단은 세월호 자체만 보더라도 골든타임 때 지시만 대통령이 지금 즉시 모든 가용 가능한 동원 다 동원해서 자원을 동원해서 즉시 구출하라 명령 한 번이었으면 다 살았다는 거죠. 그럼요. 첫째 이게 문제인 거고 둘째는 그러면 이 긴박한 국가 재난 상태에서 통수권자가 어디에서 있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텀이 45분이 있어. 그렇죠. 박근혜가 청와대에 없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청와대 가까운 지역에 있었다면 45분이면 청와대 도착할 수 있는 시간도 되고요. 그걸 조작했다고 생각하면은 이건 그냥 용서하면 안 되고 박근혜 탄핵시켜야 됩니다. 탄핵? 한 번 더. 언제적 얘기를. 아니 우리가 이렇게 습관화돼가지고. 습관화됐어. 박근혜가 뭐 잘못 저지를 때마다 우리가 방송으로 매번 했던 이야기. 네. 그게 설마 이루어질 줄 몰랐지. 박근혜 탄핵시켜야 된다고. 저도 오늘도 이제 욕도 안 하고 좀 화를 안 내려고 마음을 하는데 얼굴이 지금 빨개진 거 봤죠. 이거 어떻게 얘기가 오늘 그래서 제가 들어오자마자 방송 못하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게 그 얘기 아닙니까? 화가 나서 머리가 하얘지잖아요. 이것뿐만 아닌 거죠. 더 신기한 게 이제 국가위기관리센터 거기 캐비넷에서 발견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문건이. 네. 근데 그걸 삭제했는데 다시 복원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삭제 흔적이 지금 추적했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들은 아까 법제처의 의견도 받지도 않고 임의대로 국가가 수십 년 동안 내려왔던 재난 시스템의 규약 규정을 임의대로 바꿔서 자기들이 임의로 사용해버린 거죠. 이거는 제가 이게 감사원을 제가 화가 난 게 이제 제가 공무원 출신이 어쩔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건 감사원에서 다 지적 사항이 있었을 거예요.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원이 감사를 하는 기관이 아니었잖아요. 그때 당시는 아니었지만 어쨌든 정상적인 국가 체계였더라면 이게 다 적발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안 되고 나서 이게 이것 자체만도 엄청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그냥 너무 큰 이슈에 묻혀서 이런 소소한 것들은 전부 묻혀버리고 그 소소함을 이용해서 수백 명이 죽어도 대통령이 부재된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나요? 지난 3년 동안 수없이 우리가 이것 갖고 싸워왔지만 이제는 제가 할 말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걸? 우리가 정말로 많이 이야기했던 박근혜 7시간 미스테리 이게 이런 단초로 풀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7시간 동안 뭐 했냐가 그 핵심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시간을 뒤로 30분 미루고 하는 이 과정들을 보면 박근혜는 그 당시 뭐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고 청와대 관계자의 증언 뭐 이런 걸로 뭐 얼굴에 뭐 시술을 받았네 아니네 뭐